네, 아무튼 저는 오영진이라는 사람이고요. 좀 이렇게 그냥 소개를 제가 조금 하자면은 현대 문학을 전공한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과학 기술과 인문학을 결합하는 그런 수업들을 많이 만들고 또 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계기는 처음에 문학 평론을 좀 하다가 문학 평론에서 제가 좀 뭔가 한계를 좀 많이 느꼈고 그래서 문화 평론으로 좀 돌려서 뭐 대중음악이나 영화나 이런 평론을 좀 제가 했었어요. 하다가 거기서도 제가 어떤 약간의 벽을 느꼈어요. 어떤 벽을 느꼈냐면 뭐랄까 어떤 사회 이데올로기라든지 그 사회 무의식을 파고들기 위해서는 표상의 차원, 담론의 차원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 아무튼 하부 구조들, 특히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돌파가 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마치 되게 난해한 문학 작품의 한 구절처럼 난해한 기술의 한 구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식으로 뭔가 비평 행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제가 과학기술, 문화 비평 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어떤 영역들을 조금 글을 쓰게 됐고 뭐 책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걸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서울과기대에서 맡은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융합교양이라고 해서 뭐 이런 과학기술을 뭔가 인간학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또 기존의 인간학을 다시 한번 또 넘어가는 뭐 그런 이제 관점들을 제가 좀 제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그런 인문학자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또 동시에 그 의미를 찾는 행위는 좀 오래 해왔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데 약간의 뭐 그 이력을 좀 드리면은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챗 GPT가 우리 사회에 아직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적 한 5월쯤 작년 5월 그리고 작년 8월쯤에 쇼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했던 쇼가 뭐냐면 AI 공포 라디오 쇼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그때 당시로선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160명의 사람들과 연결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괴담을 만들어서 즐기는 쇼였어요. 그때 8월에 했던 그 이제 5월에 했고 8월에 했는데 5월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실험적인 걸 많이 했고 8월에 했던 쇼의 결과물은 160명이 우선 참가했고 그중에 한 120명 정도가 좀 남아 있었어요. 계속 3시간 동안. 그리고 3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우리 한 100여 명 넘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프랑켄슈타인의 외전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텍스트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공 합성 성우 있잖아요. 그걸 이제 TTS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배경음악, 뭐 사운드 효과까지 넣어가지고 오디오북을 생산하는데 이제 성공했죠. 거의 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거는 제가 증명해드릴 수 있는 게 녹화본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일부러 그때 라이브로 다 했죠.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조작이나 어떤 뭐랄까 다른 어떤 그 인간적인 어떤 그 가미를 하지 않고 충분히 기계적인 매개의 힘만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라이브로 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쇼를 했을 때 상당히 사람들이 놀래했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GPT-3 뭐 챗GPT 이런 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언어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사용하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심지어 빠르고 다자 간의 협력도 가능해라는 걸 이제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놀랬던 거죠. 근데 이후에 이제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외전이 그렇게 품질 높은 외전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다른 결말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생겨나는 일들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 그거를 뭐 재미는 있으나 그 자체가 이야기성이 있는 상품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했던 작업은 이제 문학주간의 그 작년 이제 문학주간의 수요일 프로그램을 제가 전체 기획을 맡아가지고 아예 그때는 뭐 윤고은 작가라든지 뭐 시인 김원 시인 같은 분들 모셔다가 프로 작가들과 함께 바로 그 자리에서 라이브 프롬프팅을 할 수 있을까? 이 기계와 함께 문학 기계를 설정해서 쓸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 작가들의 기존 작품들을 개작하는 걸 아예 이 작가를 모셔다가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가감없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절반은 사실은 되게 쓸모없고 엉망진창인 결과물이 나왔었고 근데 절반 정도는 작가도 약간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반은 사실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절반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놀라웠던 거지만 또 프로 레벨이나 상업적인 레벨에서는 별로 놀랍지 않았다는 거죠. 이건 현재 챗GPT도 여전히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챗GPT와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뭐 챗GPT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말, 아니면 챗GPT로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말, 뭐 챗GPT로 논문을 쓸 수 있다, 챗GPT로 소설을 쓸 수 있다, 챗GPT로 무슨 상품 기획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하시면 알죠. 여러분이 기획서를 다 쓰시고 뭐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기획자잖아요. 챗GPT한테 시켜서 그게 진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시던가요? 그냥 이제 들어온 그 사원보다도 못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냥 한 고등학생 정도가 엉망진창으로 뭐 인턴처럼 작업한 결과물 정도는 되죠, 사실은. 사실 그게 본질이에요.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어찌됐건 GPT-3 모델부터 시작해서 챗GPT까지 계속해서 제 옆에다 두고 거의 만년필처럼 사용하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어요. 거의 2년 정도를 연습해봤고, 그 결과 저는 사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거는 생산성의 도구가 현재로서는 되기가 어렵다. 어려운데 그렇다고 이걸 찬물을 끼얹기는 좀 어려운 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보단 그래도 좀 붐업을 시켜주는 게 어찌됐건 이 기술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 이런 찬물 뿌리는 얘기는 이제 잘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수업에서 제가 뭔가 막 대단한 걸 보여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챗GPT의 현재가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게 얘기해드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일만한 구석이 있는 곳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찌됐건 저는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자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쇼를 만들기도 하고 기획도 한 이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예술이란 수업 자체를 작년 2학기에도 15주 돌렸고 이번 학기에도 15주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을 15주 한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 너무 좋아. AI 이렇게 하면 쓸 수 있어. 뭐 로그인 해봤어? 써봐봐. 프롬프팅 해보자. 이런 걸로 15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3주 정도 하면 끝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5주를 한다는 것은 이 기술을 둘러싼 여러 어떤 환경 문제라든지 뭐 기술적인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것들을 둘러싼 여러 윤리적인 법적인 문제들을 다 다루는 방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좀 많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알고, 오히려 엔지니어 계통의 어떤 사람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근데 오늘 사실 좀 아까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나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작을. 여기 있잖아요, 이거. 초보자를 위한 챗GPT 가이드, 여러분. 요거 도트 있잖아요, 이걸 뭐라 부르죠? 픽셀 그래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왜 픽셀 그래픽으로 디자인했죠?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관계자분의 어떤 상상력이나 이 디자인의 상상력 제가 모르겠지만, 왜 이거 픽셀로 디자인했죠? 컴퓨터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픽셀화된 그래픽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하등에 관련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픽셀 그래픽이랑 챗GPT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챗GPT는 여전히 이제 컴퓨터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 80년대 여러분이 그 경험했던 픽셀화된 그 그래픽, 그러니까 그걸로 대변되는 그 컴퓨터의 아이콘처럼 보이는 거고, 그걸로 챗GPT를 여전히 이제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이런 얘기 할까요? 오늘날 왜 픽셀 그래픽은 하나의 이런 문화적인 코드가 됐을까요? 사실 여러분, 오늘날 모니터에서 이런 각이진 그래픽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나요? 핸드폰에서 막 핀치 좀 많이 돌려도 이 각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해상도가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해상도, 뭐 연산 능력의 해상도가 다 높아졌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저 각진 저 그래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진짜 더 많이 보면 보이긴 보이겠죠.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보이죠. 근데 왜 우리 80년대 경험한 그 컴퓨터의 그 경험은 이렇게 각이진 걸로 인식될까요? 그 당시에 해상도의 한계 때문에 어찌됐건 페르시아의 왕자 같은 게임하면 어찌됐건 다 도트 그래픽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10년, 20년 정도, 아니 20년까지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의 경험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니까 컴퓨터는 각이진 이미지, 뭐 픽셀 그래픽, 추억의 어떤 경험, 이런 거하고 연결돼서 문화적인 입법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픽셀 그래픽을 과거의 컴퓨터의 어떤 하나의 이제 유산으로 저렇게 우리가 입법을 시켜서 쓰는 거거든요. 제 얘기는 어떤 한 시대의 기술적인 한계는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스타일이나 아름다움이 됩니다.
그게 항상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그 당시로는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정말 한계밖에 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비루하고 한계에 가득한 것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스타일로 입법이 되는 거죠. 왜? 우리들의 이 문화적인 추억과 결합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챗GPT 시대를 기억할 20년 뒤에는 우리 시대를 어떤 그래픽으로 설명할까요? 저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저거는 그냥 우리들, 중년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래픽일 뿐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는 아예 이해도 못합니다. 왜 각이진 디자인했을까 이럴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챗GPT 시대에는. 근데 챗GPT 시대를 다음 세대 20년 뒤에 와서 그때 요거 완전 챗GPT스러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요소가 뭘까요? 단점하고 연관이 있어야 된다고요. 단점. 마치 이것도 원래는 그래픽 한계 때문에 이렇게 각이진 것처럼, 근데 시간 지나면 하나의 문화적 입법이 된 것처럼 챗GPT 시대에 우리가 가장 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 한계가 고스란히 하나의 스타일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3주 정도 챗GPT 사용하셨으니까 이거의 명확한 한계를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비루한 한계. 뭘까요? 예.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막 환각 증세를 보이고 그래서 막 엉망진창이 거짓말을 하는 행동.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스타일. 그래픽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픽, 그런 생성 인공지능 그래픽 결과물도 좀 많이 보셨잖아요. 되게 그럴듯하게 일러스트레이터를 만들어주지만 아주 유일한 단점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뭐였죠? 네, 손가락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아마 20년 뒤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이 컴퓨터 그래픽의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억하고 저땐 저랬지, 저땐 컴퓨터가 절대 손가락 못 그렸지 하면서 하나의 컴퓨터의 또 다른 아이콘 혹은 인공지능의 아이콘으로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재밌죠? 지금은 한계지만 다음 세대에는 하나의 스타일이 된다는 건데, 아무튼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언어 모델의 명확한 한계, 그리고 이런 생성인공 이미지 제너레이터의 명확한 한계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큰 한계는 뭘까요? 언어적 세계에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손을 못 그리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손을 못 그리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 버전업이 된 미드저니든 달리든 계속해서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거 불과 2달 전 제가 미드저니 최신 모델에서 한 거거든요. 이상하죠? 다 이 컵을 든 모양이. 왜 그러냐면 어찌됐건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는 그 학습 재료들은 이미지든 언어든 다 있는데 태깅이 걸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라벨링이 돼 있어야지만 알아먹지. 라벨링이 안 된 걸 얘가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라벨링이 돼서 이건 얼굴이야, 이거는 원숭이야, 이거는 고양이야, 이런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들을 언어적으로 이제 추수하고 그 안에서 이제 패턴을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공부하기가 너무 어렵거나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얼굴 있잖아요. 얼굴은 라벨링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인간들의 이런 어떤 이미지 제너레이팅 과정 안에서도 화난 얼굴, 웃는 얼굴, 얼굴에 대한 그런 묘사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이건 늙은 사람의 얼굴, 이건 젊은 사람의 얼굴, 이건 애기 얼굴, 이런 식으로 항상 묘사가 다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거죠. 태깅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기가 막히게 지금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손은 손에다가 대고 뭘 여러분 태깅하겠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무용하시는 분이 손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무용이라는 더 심오한 차원에서의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과정에서는 손은 태깅돼 있지 않죠, 여러분. 이 손 웃고 있습니까? 아니요. 네. 울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울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깅이 되어 있지 않는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손은 어떤 특정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손이냐? 왜 발은 아니냐? 왜 코는 아니냐? 코나 발이나 이런 다른 기관들은요, 다른 쓰임새가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가 막 발랑발랑 거린다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아주 한정적인 얘기고, 대부분 그냥 코는 이렇게 여기 붙어 있죠, 여러분. 귀는 그냥 여기 붙어 있다고요. 근데 손은 이러고 막
예, 막 이러고 막 꺾이고 막 악수하고 잡고 뭐예요? 인간의 모든 사건 경험하고 연관이 있어요. 손은. 다른 기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기관은 걷는다, 발로 이런 식으로 한정돼 있다고요. 모든 기관들이. 근데 손은 이게 섬세하잖아요. 이 다섯 물론 이게 표준화된 얘기를 하는 건 또 너무 정상성을 강조하긴 하지만 어찌 됐건 이 손가락으로 모든 사물을 어루만지고 오퍼레이팅하고 뭐 또 사람과 만나는 모든 행동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손이야말로 사실 이 물리적 세계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기관들은 태깅으로 걸려있는 한정된 정보만으로도 묘사가 가능한 세계예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렵지만 오히려 얼굴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손은 태깅도 걸려있지 않지, 심지어 손 자체는 이런 수많은 사물하고 이제 연접되면서 정말 무한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형태 자체가. 이런 것도 다 사실은 가능한 뭐 예를 들어 손의 모습이지만 이런 건 절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이런 건 가능해요. 그냥 이런 거. 정말 정형화된 건 가능하지만 이런 건 전혀 못합니다. 왜 못해요? 얘는 물리세계가 없으니까. 얘가 기껏해야 공부한 거는 문서의 엄청난 세계, 엄청난 문서의 세계, 그리고 엄청난 이미지의 세계인 거죠. 그 외에 뭐가 있어요? 근데 언어나 이미지는 현실로부터 온 거지만 현실을 평면화시킨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뭐 파주에 와서 강의를 했다라는 뭐 이런 하나의 문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지금 이 강의의 분위기가 설명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지금 막 전 덥고 막 힘들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안에. 근데 이 많은 충분한 해상도는 언어적으로 재현되기가 어렵고 재현되어도 사실 정보의 감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세계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챗GPT는 왜 훌륭하냐? 그래도 그 언어적 세계를 그래도 다 모아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학습을 하니까 이제 대단한 건 맞죠. 그런데 너무나도 결정적으로 인간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이런 감각적인 거, 뭐 물리적인 거, 이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감각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언어의 세계에서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라고요. 정말 뭐 수억 장의 이미지를 학습했을 거 아닙니까? 스스로 또 만들어서도 또 재기적으로 또 학습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뭐예요? 모든 건 다 가능해 보여도 손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손이. 그러니까 손이 되게 중요한 그 기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치 이제 인공지능이 유일하게 정복을 못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지금 설명해도 뭐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년, 내후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원리적으로 절대 이걸 탈취할 수가 없어요. 쉽게. 예.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챗GPT든 뭐 이런 미드전이든 이런 생성 인공지능, 현재 생성 인공지능의 가장 명확한 한계는 현실이 없다. 물리적 세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 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리 세계가 엉뚱하게 연결되는 이제 지점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저는 이제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냥 한계인데 이게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몇십 년 뒤에는 그때는 그게 하나의 스타일이지. 손을 못 그리는 인공지능 이렇게. 그래서 오늘 얘기는 뭐냐면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손을 보며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불편함일 수도 있고. 근데 동시에 신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손을 저렇게 표현할까?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이미지 되게 좋거든요. 왜 좋냐면 인간됨을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로. 그렇잖아요. 인간에게는 편견과 상식이라는 이런 어떤 그 이제 인식 때문에 이런 손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상상력으로라도. 근데 기계는 왜 가능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분별이 없으니까 오히려 뭐 이상한 손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얘기는 손만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손을 위시한 여러 모든 사물 이미지들을 인간됨 바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의 힌트라고요. 명확하게 손을 그리지 못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너머에 있는 것, 혹은 인간의 상상력 너머에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된 게 현재 생성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성인공지능을 우리의 현실 사회에 어떤 특수한 이익에 맞게끔 배치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반대로 얘를 엉뚱한 아이디어 카큘레이터라든지 엉뚱한 상상력을 끌어내는 매개로 사용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건 무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히려 이런 분별됨이 없음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15주 동안 우리 학생들하고 계속 실습하고 연습하는 과정이에요. 그 최혜진 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하죠. 기계에게 상식이 너무 없다. 그래서 상식의 세계를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돌려주는 방법은 뭐 물리적 세계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도 고안되고 있냐면은 마치 그 메타버스 그런 3D 그래픽적인 그런 환경들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학습시키려고 노력하는 인공지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문서만 때려넣고 이미지만 때려넣고 알아서 패턴화해 이게 아니라 또 엄연한 이 물리 법칙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제 가상 세계를 또 부여해서 또 얘에게 말 그대로 인간적 상식에 가까운 걸 끌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방식의 알고리즘적인 그런 일종의 이제 제어를 통해서 또 상식의 세계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얘기의 이제 요지는 인공지능은 언어적 공간에만 머물기 때문에 상식이 너무 없는 존재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요즘의 은유인데 챗GPT는 그건 뭐냐? 도대체 언어의 세계에서만 있는데 그래도 되게 알아먹을 만한 그런 이해도를 보여주는 대답들을 하거든요. 도대체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했을 때 제가 보기엔 그건 바로 종이접기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종이로 접은 거예요. 언어로만 접은 거라고요. 현실 나가서 풍부한 감각 현상 그리고 감각 기관을 다 사용하고 때로는 우발적인 어떤 뭐 움직임 이런 것들 겪은 게 아니에요. 오로지 이런 거. 예, 지금 이 지혜 수업 같은데요, 진짜로. 이걸 다 공부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경우는 우리 일반적인 어떤 인간보다 경험이 많은 거죠. 그러나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고요. 그 경험 해상도가 다 언어적으로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본질적으로 되게 이렇게 평면에 가까운 언어적 세계만으로 잘 접어가지고 이제 현실의 그 무엇처럼 육박하게 기능하도록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종이접기의 달인이 만들었더라도 기능을 하더라도 한두 번이죠, 여러분. 이게 본질적으로 종이로 접은 거란 건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어찌됐건 기능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요. 지속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가 아무리 말처럼 보여도 타고 다닐 수는 없을걸요? 근데 실제 말이었으면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챗GPT는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마법과 마술 사이에 있다라고 지금 판단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3주 정도 여러분이 저기 챗GPT와 관련된 공부를 그래도 좀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4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4개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계 생성물입니다. 3개는 인간 생성물이에요. 우리 3주간 공부한 여러분들 혹시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알아맞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또 요즘 여름이고 덥잖아요. 그래서 약간 괴담을 준비했는데 괜찮을까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제가 이 낭독을 할 때 사용하는 음악이 있어요. 음악은 인공지능 생성한 겁니다. 요런 톤으로 불길하고 이런 프롬프트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넣어가지고 이런 불길한 톤을 이제 음악으로 바꿔줘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뭐 쓰이는 이미지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쓸만한 것 같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네. 아무튼 제가 3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1994년 루마니아에서 오주로라는 남자가 오른쪽 눈에 각막 이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오주로는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집에는 유리창, 거울, 텔레비전, 반사되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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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하죠? 이야기의 결이. 뭘까요? 기계일까요, 이건? 인간일까요? 고민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이거를 못 견디는 그 그룹들이 꽤 있었어요. 그 제가 한참 놀리는데 그런 그룹은. 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결점들이 신경 쓰였다. 나는 왜
완벽할 수 없는지 물으며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갑자기 거울이 깨졌고 등 뒤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뒤돌아보니 길고 검은 머리를 한 여자였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도망가려고 해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녀가 두 손을 뻗은 채 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마비되었다. 움직일 수도 없고 한눈 팔 수도 없었다. 그 여자는 내 옆에 바짝붙어 차가운 입김을 피부에 뿜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녀의 미소였다. 지금 이 그래픽은 이런 이 음악의 어떤 템포에 맞춰서 이미 생성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녹화한 것뿐이에요. 나는 내 친한 친구이기도 한 피아니스트의 수술을 맡게 되었다. 친구는 심한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의 오른손과 한쪽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다. 친구는 의식을 얻자마자 희미한 정신인데도 내 손은 괜찮아? 회복되면 다시 연주할 수 있겠지? 라고 중얼거렸다. 친구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연습해봐야겠어 말했다. 하는 수 없이 팔을 좀 느슨하게 해주고 신경진통제를 조금 주사해 주었다. 당분간은 팔목이 절단된 것이 느껴지지 않고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느낌이 될 것이다. 친구는 눈을 지그시 감고 손가락을 돌려 피아노로 치는 연습을 하려고 했다. 그때 옆방에서 간호사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잘라서 병 속에 담아놓은 친구의 손가락이 방부액 속에서 마구 퍼덕거리며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무섭다, 그렇죠? 네. 여러분, 뭐가 기계 생성물일까요? 무서운 순서대로일까요? 안 무서운 순서대로일까요? 아니면 그 외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챗GPT를 공부했다면 알아야 됩니다. 네, 3주간 공부한 결과가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색출할 겁니까? 기계 작가, 기계 직원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호텔에 머물게 되었다. 벽지 무늬에 어울려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지만 벽에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것이 보였다. 엿보는 구멍이구나. 나는 호텔 수준을 알만하다고 혀를 끌끌 차면서 구멍에 눈을 댔다. 구멍을 통해서는 방 건너편이 환하게 넘겨다 보였다. 옆방에 누가 묵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면 무흐한 구경거리를 꽤나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옆방에 사람이 지금 있나 없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누우려고 구멍에서 눈을 뗀 그 순간 그 구멍으로 날카로운 송곳이 마구 찔려 나왔다. 네, 여름날이라 네. 이런 쇼를 한번 해봤습니다. 원래 제가 AI 공포 라디오 쇼에서 했던 포맷 같은 건데 훨씬 복잡해요. 더 여러 버전의 퀴즈가 있는데 원래는 7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 중에 3개가 기계 생성물이고 4개가 인간 창작물인데 160명 정도가 집단 투표를 상위 3개로 올려놔야지만 성공하는 그런 퀴즈를 내기도 해요. 되게 어렵죠, 이거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는 성공한 그룹이 몇 개 없습니다, 사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런 걸 하는 거는 이 자체도 재밌지만 동시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계됨이 뭔지를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 첫 번째 이야기. 오즈로가 막 루마니아에서 막 죽게 되고 막 갑자기 오른쪽 눈이 나를 쳐다본다. 막 이상한 말을 되뇌이는 그 기괴한 이야기가 기계 창작물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네 명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자, 두 번째. 등 뒤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막 긴 머리로 막 내 옆에 오고, 예. 등 뒤에 여자가 기계 생성물이다. 손 들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피아니스트 얘기. 내가 뭘 손이 잘렸는데 막 손이 막 돌아다니는 얘기. 네. 셋. 네 번째, 호텔 구멍에서 뭘 좀 보려다가 네, 아주 낭패 당하는 얘기. 송곳 얘기. 자, 네 번째가 기계 생성물이다. 하나, 둘. 좋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의 이 감각적 감각, 느낌적 느낌, 네, 잘 제가 수용했고요. 근데 일부는 이제 그런 상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한 분이 있는 것 같고, 일부는 어떤 언어의 그런 부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챗GPT는 언어는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사실은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인간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저도 그렇고 말실수 엄청 많이 하고 주어 서술을 안 맞을 때 얼마나 많은데 얘는 주어 서술을 무조건 맞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 유려함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답은 2번입니다. 2번.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지금 기계가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은 다 이해를 못 지금 색출을 못 하고 네, 이제 나중에 당할 수 있습니다. 네, 기계에게. 네. 재밌죠? 이 정도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사용자가 기계의 문장을 알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기계의 특성을 아직까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저는 명확하게 들으면 저는 기계라고 바로 알아들어요. 왜 알아듣냐면 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분절되는, 그러니까 불안정적으로 이렇게 분절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뭐 갑자기 깨졌는데 왜 죽었을까? 그 뭐 이렇게 논리적 점프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고요. 보면은 뭐 그때 그 순간, 뭐 간호사가 갑자기 깍 소리를 지른다든가, 뭔가 이 직전의 상황과 이 다음 상황이 스무스하게 연접의 상황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그런데 하면서 쫙 이게 예를 들어 영화로 치면 패닝이 되는 쫙 빠른 순간에 패닝이 되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근데 두 번째는 한 번도 그런 장면이 없다고요. 영화로 치면은 그냥 계속해서 롱테이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어떤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단어와 단어가 계속 연접의 확률로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그 절대 불안정화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등 뒤에 있는 여자가 왔다 이거 자체가 좀 불안정하긴 한데 그건 최초의 순간 그 상황만 그런 거고 실제로 제가 아까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메이크 롱거라든지 좀 더 길게 써보라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봤다가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못 일으키는 거죠. 못 일으키고 아까 그 톤 있죠. 그 공포스러운 톤만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연접의 확률로만 그러니까 안정적인 확률로만 언어가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계의 현재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성 언어 모델의 특성이라고요. 거대 언어 모델의 특성이라고요. 왜요? 확률적으로만 결합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확률적으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런 건데 이 오픈 AI사의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뭐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뭐라고 물어볼까요? 얘한테. 출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도 괜찮고. 운동장? 예? 운동장. 운동장은 왜 좋은지? 생뚱맞은데 네. 과연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네. 네. 대답을 하고 있네요. 대충 빨리 기계 번역해 드릴게요, 제가. 뭐 그냥 교과서 같은 얘기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신체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사람들의 놀이터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단어들이 있죠, 지금. 그리고 단어들의 색깔이 좀 있지 않습니까?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했죠. 플레이그라운드가 확률 선정될 가능성이 몇 %였어요? 99.8%요. 왜요? 내가 플레이그라운드 물어봤으니까. 내가 플레이그라운드 물어봤으니까 플레이그라운드로 시작하는 게 제일 확률이 높겠죠. 근데 사실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고. 그라운드로 시작할 수도 있었던 거죠. 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언어 토큰 주변에 그라운드라든지 뭐 어찌됐건 뭐 다른 어떤 언어들도 있을 수는 있었는데 매우 약하죠. 그러니까 얘가 뭘 선택했어요? 99.8%인 플레이그라운드 시작한 겁니다. 라이브러리로 시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절대로. 운동장 물어봤으니까 운동장 대답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동장을 이렇게 찔렀어요. 이렇게 언어적 공간에서 얘를 찔러 넣은 거예요. 운동장이라는 단어로 질문의 형태로 나를. 그랬더니 인근에 있는 단어들이 같이 이렇게 뽑혀져 나오는 거에 가깝다고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아가 그 예를 들어 선택될 가능성도 77%였지만 provide가 선택될 가능성도 높았던 거죠, 여러분. 다른 동사도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제너레이터 여러 번 하면 여러 다른 가능성이 같이 끌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뭐 great, way to, encourage 이것들조차도 전부 다 어떤 확률 안에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은 확률이 낮죠, 지금.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거 너무 단순하고 이거 오픈 AI 사의 플레이그라운드 서비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챗 GPT가 이거라고 그냥.
이렇게 그 언어를 끌어내고 있는 건데 위에다 뭘 씌운 거예요? 챗봇을 씌워놓은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 속죠. 실제로는 얘는 일종의 이제 어마무시한 그 단어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이걸 결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뭔가 질문하게 되면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뭔가 그 질문에 해당하는 그 토큰 인근에 있는 단어 토큰들을 붙여가지고 이거 90%짜리 붙여줘야지, 70% 붙여줘야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어 소수로 딱 맞는 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놀랍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확률적으로만 결합했는데도 말이 되지? 그 이유는 문서가 많기 때문이죠. 한 5조 개 정도의 문서를 공부를 해놓으니까 그 안에서 확률적으로만 이해를 해도 사실상은 인간의 이 자연스러운 언어 유사한 것이 이제 구사되는 거거든요. 챗GPT는 그래서 사실 마술쇼에 가깝죠. 요 껍질을 딱 벗겨내면은 사실 요런 장치들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것도 고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바꿔볼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템퍼러처라는 게 있죠, 여러분? 오른쪽 끝에 온도라는 겁니다, 온도. 온도를 이해시키려면 그냥 물 끓는 거 이해시키면 되는데 물을 예를 들어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막 바글바글 끓어서 그릇 바깥으로 넘치죠. 아무것도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열을? 그냥 그대로 물 상태에 안정화되어 있죠. 단어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0으로 제가 놓으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것들만 자꾸 연결돼요. 그러니까 상식에 가까운, 정말 상식 오브 상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저걸 2.0으로 높여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녹색으로 갈수록 안정적인 확률이라고 그랬죠. 색깔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투성이죠 지금.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 기계 번역도 안 되는 수준일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연접의 확률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확률로 연결돼 있으니까 말이 아예 안 될 겁니다. 아마 제가 해볼게요. 구글 번역을 했을 때 번역이 되는지 볼게요. 거의 안 될 겁니다. 이거 볼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고 이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말도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장치는, 이 기계는 이런 장치예요, 여러분. 온도를 높여버리면은 말도 안 되게 돼 있고, 이걸 아예 0으로 제가 돌려버리면은 정말 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이런 정신 나간 얘기처럼 안 하고, 다시 한번. 그렇죠? 네. 어린아이들이 놀기 좋은 뭐 안전한 공간이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본질이랄까요, 여러분? 옆에 제가 이렇게 노브만 고치면 정신병자가 되고, 노브를 왼쪽으로 돌리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판에 박은 말을 하는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얘한테 무슨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결합하는 문장 생성기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떤 지적인 작업을 대체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된다고요,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특히 이제 창의적인 얘기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지금 제가 온도를 높였지만 창의적으로 변했나요? 온도를 높였더니 그냥 엉망진창으로 붙어 나가는 거지 창의적으로 가진 않죠.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창의성은 랜덤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규칙을 따르지만 벗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따르는데 벗어난다고 되게 모순적인 행동이잖아요. 근데 기계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거를 탑재할 수 있는 원리가 없는 거죠, 여기는. 원래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온도가 0이면서 이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리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델에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쉽지 않을 거고요. 그거는 인간의 창의성의 아주 심오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이게 규칙을 따르지만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인간은 그걸 해내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가지고 뭔가 다른 뭔가 마법의 무슨 도구처럼 생각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마술 도구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별명들이 있는데 좀 비판적인 별명 중에 하나는 스토캐스틱
패럿이라고 해서 확률적 앵무새다라고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에 에밀리 벤더와 팀 게브르라는 이제 인터넷 이런 어떤 일종의 인터넷 윤리 그리고 컴퓨터 윤리와 관련된 작업을 하시는 연구자들이 이제 논평한 것이고요. 에밀리 벤더는 이후에도 엄청나게 이제 비판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논평을 하고 있죠. 네, 아주 대표적인 거대 언어 모델 뭐랄까 반대론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이제 논평을 했더니 바로 이제 요 오픈 AI 사의 이제 수장이었던 샘 얼트먼이 확률적 앵무새가 어때서라고도 이제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적으로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어떤 기능 혹은 어떤 지능적인 기능을 한다면은 확률적인 방식으로 앵무새를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나빠라고도 이제 응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원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확률적 방식의 문장 결합기니까. 근데 사실은 인간의 자연어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때로는 이런 컴퓨터 뭐 코드 같은 것도 만들어주는 이런 어떤 좋은 플랫폼처럼 기능하기 때문에 그게 뭐 어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논쟁입니다. 확률적 앵무새가 어때서 뭐 이런 거죠. 근데 두 번째 논평은 더 재밌는데 이건 이제 라파엘 밀리에르가 얘기했던 이건 확률적 카멜레온이다라고 말하는 논평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컬럼비아대 AI 연구원이신 분인데, 그러니까 앵무새도 너무 과대한 평가라는 거예요. 앵무새는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문맥을 알고 사실은 흉내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거대 언어 모델을 좀 과대평가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고 오히려 카멜레온처럼 즉각 의퇴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각 의퇴.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사례는 좀 전에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운동장이 뭐야? 운동장이 왜 좋아? 라고 물어봤는데 바로 운동장이라는 말을 꺼냈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아파? 그러면 아파? 이렇게 내가 했던 말을 고스란히 돌려주면서 이제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언어 토큰들을 또 집어넣어주는, 그래서 약간 내가 말했던 걸 반영하면서도 플러스 알파 해줘서 뭔가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건 사실은 즉각 의퇴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한 행위를 뭐라 부릅니까? 프로그래밍이라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뭐라 불렀어요? 프롬프트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프롬프트. 이 말에 이미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이 뜻 자체가. 프롬프트가 뭐예요, 여러분? 자극하다, 유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막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뭐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극을 줘서 끌어내는 행위를 프롬프트라 부르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얘가 인간이 이렇게 명령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에스크도 아니고 프로그래밍도 아닐까? 그런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언어 토큰을 얘한테 입력시켜주면 그 언어 토큰 인근에 있는 다른 토큰들이 같이 반응해서 끌려져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이, 의식 없이 즉각 의퇴하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또 다른 논평 중에 하나는 블로비에이터. 게리 마커스 같은 뉴욕대 신경과학과 교수의 의견인데, 블로비에이션이 뭐냐면 10분 동안 말했지만 하나도 알맹이가 없는 말하기 스타일을 말해요. 미국에서 속어로 오하이오주의 정치인 말하기 스타일을 블로비에이션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 사회도 많죠. 뭔 말을 하는 거야 도대체. 2시간을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얘 전형적으로 그렇죠. 아까 제가 실험해봤죠. 인공지능 시대 예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10줄 이상 썼지만 읽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만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만한 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인 거기 때문에 과대평가하지 말라. 블로비에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제 나오미 클레인 같은 이제 쇼크 독트린의 저자인데 그분은 뱀파이어 챗봇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많은 이제 예를 들어 문서를 사실 무단으로 절취해서 먹고 있는 존재고 그것의 출처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얘가 생성하고 있는 이 학습 원리 자체가 불법적이고 너무 이제 착취적이다. 이런 논리에서 이제 뱀파이어 챗봇이고 또 이것을 둘러싼 뭐 AI 기업들의 탐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은유화하면서 뱀파이어 챗봇이라 부르는 거죠. 제가 근데 너무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네. 자, 앵무새와 카멜레온과
네, 허풍쟁이와 그리고 지금 뱀파이어와 함께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원으로도 들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예 충격적인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걸 보여주면 되나? 네, 잠깐만요. 오케이, 여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하는 뭐 몇 가지 프롬프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엑셀로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분절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GPT 함수를 이제 호출해 가지고 다시 컴바인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쓸모가 있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지금 로딩 중이죠, 여기 사실은 여기가 로딩 중인데 옆에 이제 써 있죠, GPT 함수. GPT하고 이제 지금 가로치고 뭐 이 컬럼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컴바인해봐 이렇게 써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연산 결과물이라고 지금 사실은. 이거 사실 제가 F5 눌러서 새로 고침하면 계속 바뀝니다. 연산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봐보세요. 여기서 지금 A 어디야 여기가? A3에서 B3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A2라고 이게 지금 여러분. A3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해 가세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여기. A3, B3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 이게. 소름 돋는 얘기라니까요. 저 이거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해보고. 이렇게까지 거짓말하는 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 던졌는데 그걸 과장하거나 곡해하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사실상 제가 실수로 저 컬럼 지정을 잘못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빈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만들어 놨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믿을 수가 전혀 없어요 진짜로. 이것 때문에 환각 증세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환각 증세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는데 일반적으로 좀 잘못 알려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고쳐야 돼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줘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으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거는 환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도 거짓말이잖아. 우리가 속지 않잖아. 속지 않는 건 환각이 아닙니다. 뭐가 환각이냐면 이런 게 환각이에요. 속아버리는 거. 근데 실제로 저거를 제가 컬럼 지정을 제대로 하잖아요. A2부터 이제 뭐 D2까지로 하면은 또 돼요, 돼. 그렇게도 되고 아예 빈칸으로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 에피소드를 저한테 연상시키는데 옛날에 그 공각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꾸사나기 소령 있잖아요. 그 막 사이보그인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사람의 질문이 이거랑 똑같아요. 자기가 완전히 기계인데 이 뇌만 인간이에요, 걔가. 근데 쿠사나기가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근데 이 뇌가 살아있는지를 어떻게 알지? 만약에 얘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지 않고 썩어서 이미 다 문드러져서 사라졌는데 중간에 이 모듈이 나를 속여가지고 계속 뇌로부터 신호가 오고 있다고 계속 거짓말 치는 거면 내가 나를 어떻게 존재 증명하지? 나는 사실은 지금까지 나의 강력한 존재 증명을 그래도 이 마지막 남은 뇌라고 봤는데 꾸사나기 입장에서 지금 이 안에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자기가 열어볼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이 나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 자신을 아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나 자신이 환각이라 보는 거거든요. 되게 존재론적인 얘기라고. 사실 데카르트도 이런 질문을 한 거라고요. 근본적으로는 나 자신을 나를 이제 그러니까 환상으로 만들어낸 모든 요소들을 의심하는 행위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의심하는 거는 의심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 마지막 희망을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보면 뭐야? 의심하는 것까지도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요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무튼 이런 현상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환각 증세는 뭐냐면 얘가 옳은 말을 할 때도 환각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한 2년 정도 써보니까 그리고 많이 당해보니까 제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챗GPT에 대한 뭔가 이렇게 환상이 있는 분들은 당해보질 않은 겁니다. 근데 어떻게 당해야지 진짜 호되게 당하냐면요. 진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이익하고 연결이 되는 순간에 결정적으로 얘가 잘못되는 순간을 경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아주 따끔하게 느낍니다.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정도 갖고는 여러분을 자극을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위해도 가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뭘 칼럼을 쓰는데 중요한 사건 인용을 이걸로 했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완전 망신이잖아요. 정말 진짜 망신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건이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미국 법원에서. 저기 변호사가
판례 검색을 GPT-3로 많이 한 거예요. GPT-4로. GPT-4로. 근데 또 그동안에 자기가 교차 검증을 많이 해가지고 실제로 잘 써먹었대요. 그러니까 판례를 검색해서 또 이걸 자기 문장으로 전환하는 이 노동 시간이 이제 아껴진 거지, 이 사람. 그리고 쏠쏠하게 재미를 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교차 검증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긴장감이 없었던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교차 검증을 좀 잘 못한 거야, 하나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건이 뭐예요? 세상에 없는 판례인데 있는 판례처럼 생성된 거였다는 거 아니야. 판사가 보더니 난 처음 듣는데 이 판례를? 그래서 변호사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거 판례 어디서 가져왔을 때 이렇게 챗GPT로 해가지고 징계받았어요, 징계.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현재 챗GPT는 이렇게 분별이 있는, 그러니까 이 리터러시에 대한 분별이 있는 사람, 그리고 아이디어 카큘레이터 방식으로 좀 안전한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쓰여서는 아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육. 지금 교육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 되게 많죠. 정말 많아요. 심지어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공문, 어떤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위에서 내려온 공문에도 그런 게 있대요. 챗GPT 활용을 해라.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도 가르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이 기술적 원리에 대해서 주의사항이 없는 사람들의 의견인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빈칸에서도 만들어내는 지금 기계예요. 얘를 교육의 도구로 사용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직히 말하면.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죠. 이제 작년 11월에 만드는 건데 이걸 만드는데 들었던 시간은 3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오디오로 그냥 낭독해서 올리는 것까지 실수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있어도 그냥 그대로 다 올려버렸어요. 일부러 이 단축된 시간을 보여주려고. 근데 이때 처음 그 넣었던 프롬프트가 이런 거예요. 안데르스탠 스타일로 동화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주인공은 여우여야 되고, 그리고 필수 단어는 거인하고 재채기가 들어가면 좋겠어 라고 말했더니 이걸 바로 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낭독을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우는 도대체 왜 이런 욕망을 가졌는지, 그리고 왜 거인은 여우를 저렇게 싫어하는지 아무것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그냥 갑자기 들어져 올리더니 무지개를 봐서 기뻤다 끝나는데 누가 이 이야기를 좋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이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잘 만들고 이야기뿐만 아니라 문서도 이런 스타일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긴 해요. 근데 잠깐만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왜? 구조적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서사예술은 사실 정복 못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 확률적 방식으로는 서사예술을 뭐랄까 구조하기 쉽지 않아요. 왜? 서사예술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그리고 인간의 언어도 사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해란 말이 있어요. 한국어로. 그렇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면 우리가 이 단어를 지금 이 문장을 내뱉을 때 우리들의 상황은 뭡니까? 이 마음속의 상황은. 이미 충만하게 사랑으로 가득 차 있죠, 지금. 그리고 사랑해. 내가 너를. 이런 거예요. 사랑이란 동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여기서. 근데 거대 언어 모델은 아주 폄하하자면 뭐예요? 나, 너, 사랑입니다. 사랑해 말고 다른 게 붙을 수 있었다는 뜻이죠. 나, 너, 미워해도 들어갈 수 있었고 좋아해도 가능하고. 근데 인간의 언어는 이런 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이 더 가득 먼저 의미의 뭐랄까 순서로 온다고요. 그 다음에 나와 너가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나 너 뭐 할까? 사랑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인간이 이런 식으로 언어 생활하지 않잖아요. 근데 거대 언어 모델의 원리 자체는 뭐예요? 나, 너, 사랑해가 들어가는 거라니까. 주로 나, 너 하면은 사랑해가 많으니까 사랑해가 맞을 거야 라고 보는 거지 동사가 앞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인간 언어를 흉내도 못 내고 있는 거라고, 이 지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해 가시죠? 전혀 인간처럼 대답할 때조차도 사실은 인간의 언어 생활하고는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건데 제가 이거 무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역시 이게 멍청하구나. 예. 쓸모가 없다. 이 기계는 더 이상 다른 데 사용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공동 작업자였던 윤주혜 작가가 재미난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원했던 여우, 거인, 재채기 말고 뭐가 들어가 있죠? 주된 소재로 뭐가 또 들어가 있다고. 무지개 들어있어. 무지개는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분명히 프롬프트에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주요한 요소로 또 심지어 여기 가미돼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은 되게 많이 보고돼요. 저도 해봤는데 아까 그 엑셀 파일로 이렇게 칼럼을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4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하나로 합치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벌어져요. 요 4개의 필수적인 요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촘촘히 자기가 어찌됐건 패터나이징 했을 때 필요하다고 보는 소재들을 껴 넣거든요. 툭툭툭툭. 근데 그 언어 토큰들 있잖아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심지어 인과적 의미가 있다고요. 인과적. 인간이 다시 재패턴을 하자면 그래요. 요 내용 안에서는 무지개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떠한 문맥이 없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거인이야. 재채기를 해. 그럼 뭐가 생기죠? 거대한 객체가 재채기를 하니까 분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지개가 있는 거라고. 놀랍게도 아무런 의식이 없지만 확률적으로 이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결과적으로 된 거라고요. 이 얘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한참 고민했지만 제 현재 결론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거대한 것이 재채기를 하고 혹은 뭐 분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무지개로 뭐 만들어지거나 이런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가져온 거죠. 근데 지능적으로 사용자님 검색을 해봤는데 이 거대한 자가 재채기를 하면 무지개도 생기니까 무지개도 되게 재밌는 소재이지 않을까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그게 지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마치 프로이트의 말실수 같은 거지. 얘는. 내가 질문했지만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연히 끌고 왔지만 우연이 아닌 거지 얘가. 무슨 말이냐? 거대 언어 모델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라이팅 툴로 사용하면 안 돼요. 라이팅 툴로 사용하면 아까 환각 증세도 너무 강하지 인간의 언어 감각하고 너무 정반대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조합되지 하기 때문에 의미가 별로 없을 때가 많은데 오히려 이 거대 언어 모델을 뭘로 간주하면 좋냐면 잠재적인 언어의 공간으로 생각하면 재밌다는 거예요. 매우 훌륭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전 같은 거죠. 사전. 우리도 가끔 뭔 작업을 할 때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아무튼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 때 사전 열어볼 때 많아요. 거기에 유의어 사전 같은 거 보면 그게 주는 엄청난 영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한 주제가 이건데 이거 유의어가 이렇게 같아? 그 유의어 또 찾아보고 유의어에서 또 반의어 또 찾아보고 하면서 뭐예요? 어떤 사물의 개념이나 사건의 개념을 약간 예각화하잖아요. 그것처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 임베딩 기술인데, 그러니까 언어를 이렇게 공간에다 이렇게 꽂아 넣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넓고 차원이 이렇게 중축으로 이렇게 겹쳐진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얘가. 그것 때문에 패터나이징을 하고 확률적으로 결합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공간을 우리가 탐색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무지개는 되게 중요한 사실 뭐랄까 발언인 거죠. 얘 발언에서. 그래서 뭐냐면 다시 바꿨어요. 이거를. 그럼 무지개가 말이 되도록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재구조하면 어떤 식으로 바뀌지? 라고 했던 작품이 이거였어요. 이걸 한번. 네. 이런 작업인데 이 작업에 총 저렇게 업로드까지 걸린 시간이 정확하게 3시간 반이에요. 처음 작업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던 상황에서. 되게 빠른 속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물론 발음도 중간에 좀 엉키긴 했는데 만약에 제가 실수를 안 했다는 가정하에 오디오북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속도고 사실은 내용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많이 작업을 한 거죠. 사실. 어딜 작업한 거냐면 이 주인공의 동기 부분을 고쳐넣고 또 갈등 부분들을 갈등이 한 3번 정도 증폭되도록 계속 실패하도록 한 3번 정도 실패하도록 디자인해 놓은 거고 마지막에도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2번 보게 해서 약간 좀 다르게 이제 의외성을 준 건데 딱 요 3가지 일종의 스토리 공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인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기서는 한 3번 정도는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마법사가 아무리 해도 못 도와주게 해야지 이 정도는 아주 매우 드라이하게 판단 내릴 수 있죠.
까마귀가 한 번 예를 들어 무지개를 봤지만 두 번 보게 해줘야지. 이 정도도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첫 번째 왜 여우가 아니라 까마귀냐면 동기를 강화시키려고 바꾼 겁니다. 여우가 이 무지개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또 이야기가 또 구구절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반짝이를 되게 좋아하는 새가 원래 까마귀 대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로 바꾸니까 매우 간단하게 이 반짝이는 것에 대한 열망, 욕망 같은 게 쉽게 은유화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스토리 공학은 철저하게 인간의 감각인 거죠, 사실은. 이 감각은 챗GPT가 못 가져요, 절대로. 왜? 연접의 확률로는 이 감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인간이 맡아서 이제 고쳐놓고 이 중간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바람의 마법사를 만나, 뭐 빗자루 마법사를 만나 이러면은 그 마법사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제너레이트도 할 수 있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연접의 확률을 그대로 다 사용해서 계속 이어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 멈춰. 너는 도저히 너는 아무 말 대잔치 너무 많이 하고 구조적 감각이 없으니까 여기선 여기까지만 해. 멈춰.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제너레이트 할 거 하면서 다시 기회를 또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다시 제너레이팅 시켜서 뭐야?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게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런 은유적인 감각인데 그림으로 치면 핀치줌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생성해서 집어넣고 다시 위로 돌아와서 다시 갈등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겠구만. 또 열어가지고 갈등을 넣고 해서 조립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제가 이제 모 소설가님에게 이거를 들려줬는데 그 소설가님은 2달 동안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제일 아름다웠다고 얘기해 줬어요. 솔직히. 인공지능 기반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 완전히 아무 말 대잔치 기계인 건 사실인 거죠. 여러분도 이해했죠, 그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얘를 제한해서 사용하면 된다고요. 막 떠버리려고 하는 순간에 쉿! 너 여기까지. 너의 능력은 이 이상은 안 되니까. 너는 말이 길어지면 결과적으로 구조가 너저분해지니까 그만. 해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인간의 구조적인 감각을 다시 가미시켜서 얘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정도의 스토리 공학을 아는 사람이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소재였던 무지개는 원래 생각도 못했던 거라고요. 근데 누가 알려줬죠? 누가 알려주진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얘가 이제 우연히 가져온 건데 그걸 인간이 다시 알아본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요즘 제 아이디어인데 챗GPT는 정신분석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런 틀로 이 언어 모델의 세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얘도 상식적인 세계를 물론 공부한 거지만 그게 언어로만 된 세계니까 진짜 약간 정신분석의 언어 상담하고 좀 비슷한 논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언어를 보면서 이제 이 어떤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듯이 얘가 만들어낸 이런 엉뚱하고 이런 허접하고 이상한 이야기조차도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보이는 거야, 패턴이. 그래서 그 패턴을 고스란히 다시 사용했을 때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파는 고스란히 집어넣은 겁니다. 그 동화의 이야기를. 그냥 다른 프롬프트 따로 쓴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을 아끼려고 그 두 줄만 빼가지고 다시 미드전에다 넣고 두 줄만 빼고 넣고 그냥 즉각 나온 그 결과물 그냥 바로 사용한 거고 지금 낭독하면서 사실은 이거 그 그림도 제가 누른 거예요, 사실은. 따로 편집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저거 다 리얼이에요. 그냥 이렇게 누르고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침착하게 말을 하면서 누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실수를 한 거죠, 발음 실수가. 아무튼 일부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정도 시간의 단축이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의미인데 이 얘기는 맘만 먹으면 챗 GPT로 오디오북을 무한 생성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맘만 먹으면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면서 제가 최상의 작업을 얻을 때까지 반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뭐 반복 생산, 뭐 기계적인 의미의 뭐 의뢰, 인간을 작가를 대체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엄청난 속도를 이용해서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제너레이트 해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구조를 뒤틀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낭독을 실제로 해보고 들어볼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들의 작업은 그렇게 못했다니까요. 여기에서 든 시간, 여기서 드는 시간, 여기서 든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출판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 물론 마음에 들 때까지 또 되받아 쓰긴 하지만 다시 작업 의뢰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를 잘하는 사람, 그걸 미리 조정을 잘하는 사람이 베테랑인 거고 못한 사람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그냥 나중에 다 작업을 그냥 모아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 허락하지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데. 근데 지금 기계 매개를 통했을 때는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시간을 계속해서 돌려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도 이런 프로젝트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진짜로 품질 높은 이야기를 동화 에픽 뭐 이런 것들을 작은 이야기를 정말 이런 여러 시뮬레이션의 어떤 가속화된 시간을 통해서 더 높게 끌어낼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기계 도움을 받은 거에 가깝죠. 그러니까 기계 도움을 받는다는 걸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버튼을 딱 눌렀는데 챗GPT가 소설 써주는 이런 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얘가 되게 잘하는 게 있다고요. 지금 언어 연접을 되게 잘하고 또 의외의 토큰들을 잘 또 우리에게 소개해 준단 말이죠. 이런 의미를 파악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때 사실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것도 기계가. 그래서 라이팅 툴로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잠재적 언어 공간으로 보고 이런 라이브러리라고 보면은 진짜 되게 좋은 기술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실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엉망진창이 되지만 이런 아이디어의 칼큘레이터의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냐면 변형 패턴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학생들하고 아예 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수업에서. 근데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하면 재밌는 게 한 40명에서 50명 가까운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데르스탠 스타일로 만들어줘, 여우, 그리고 거인, 재채기 너 똑같이 다 넣어요. 진짜 40명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공유 문서로 다 확인해, 그걸로 다 이렇게 공유를 해가지고 하나도 반복이 안 됩니다. 이야기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긴 있지만 문장이나 이런 구조 자체가 다르고 어찌됐건 이야기의 구조도 저는 반복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세 개의 변수일 뿐이잖아요. 안데르센 스타일의 동화적 세계관이 있고 세 개의 이런 동물 이런 객체들이 있는데 이것만 넣어도 40개가 40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솔직히 아까 말한 그 첫 번째에 해당한 이런 수준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낫긴 합니다. 요즘은 더 능력이 좋아져서. 저 얘기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게. 하나의 매개에서 무한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것이 우리가 그전에 선형적인 매체에서는 경험해보질 못했던 겁니다. 이거 기껏해야 문학에서는 되받아쓰기 정도의 기법이나 패러디 이런 것들로 변주되던 거지 그 자리에서 즉각 무한 생성이 가능한 차원의 수가 있다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에르고딩 비약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에르고딩 비약은 원래 이런 서적이나 이런 전통적인 매체 경험에서는 안 나오고요. 게임 같은 거. 같은 규칙을 사용하지만 계속해서 다르게 다 플레이되죠. 그런 것.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나 장치가 있는 그 일종의 예술에서는 에르고딩 비약이 발생해요. 주사위 같은 거 무한수잖아요. 여러분 보드게임 똑같은 걸 클루 게임을 해도 다 다르죠. 서사가. 그것처럼. 물론 그게 본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지만 다르긴 다른 거잖아요. 게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에르고딩 비약이 지금 제일 발휘 잘 되는 곳이 지금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인공지능이에요. 이 생성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는 저한테 경이로움은 뭐였냐면 그냥 우리들의 현실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현실이 이렇게 무한한 차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갑자기 깨닫게 만들어요. 반대로. 이 이야기의 허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출판단지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이건 하나의 결론이라고요. 갑자기 제가 다른 걸 제의하고 갑자기 여러분을 끌고 나가서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다른 행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가능성이 왜 없어요? 아까 확률적으로 낮지만 분명히 존재할걸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현재 삶도 필연성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한 잠재성 속에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라는 거를 갑자기 깨닫게 합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그걸 알려주는 거 있는 거라고. 이 언어적 세계의 조합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의 엉성함이지만 동시에 얘의 경이로움이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논리라는 거예요. 손이 엉켜 있어서 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기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바로 그 이미지, 그 분별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유로운 이미지의 공간 그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이 후자예요. 이 잠재적 의미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 제가 이제 교육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례들이 많은데, 근데 재미난 거 하나 발견했는데 여기에 이 똑같은 프롬프트에다가
이걸 넣으면 이야기가 갑자기 천편일적으로 변하는 토큰이 있었어요. 언어 토큰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뭐 까마귀, 거북이, 뭐 우리가 아무튼 동화 속에 나올 만한 그런 이제 그 요소들 있잖아요. 존재들은 다 무한수로 이야기가 펼쳐져 나갑니다. 심지어 바퀴벌레도 막 나옵니다. 되게 재밌게 나와요. 심지어 재밌게 나가는데 얘만 넣으면 무조건 이야기가 갑자기 천편일적으로 변해요. 그 주인공의 속성이에요. 주인공을 얘로 결정해놨더니 이야기가 하나도 안 달라지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수의 장치지만 얘로도 이제 얘로는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패턴화가 안 되는 거죠. 다양한 패턴화가 불가능한 토큰이 있었어요. 웃긴 건데 그 언어 토큰은 교수였습니다. 교수. 놀랬다니까 진짜. 아니 애들이 교수로 해보자는 거예요. 교수로. 그래서 이게 동화인데 교수로 왜 넣어? 이렇게 생각했고 또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돼. 교수를 넣는 순간에 이야기가 어떻게 변하냐면 뭐 숲속마을에 뭐 산사태가 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수가 등장했습니다. 교수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뭐 산사태를 막으면 된다네. 끝. 네,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 교수의 역할은 뭘 설명을 막 길게 하고 뭐 갈등을 다 한 번에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존재 있잖아요. 설명 많이 하고 다 해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얘기는 이런 걸 의미하는데 교수가 주인공인 동화가 별로 없었다는 거의 의미이기도 하고 교수는 이야기의 세계에서도 사실 맞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원래 갈등과 갈등이 증폭되면서 우리에게 뭔가 다른 의미를 막 발생해 시켜줘야 되는데 교수가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의 세계든 혹은 다른 문서의 세계에서 행했던 모든 일은 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건 창작자에게 이런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교수로 그렇지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새로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이런 일종의 실험이 우리가 과거의 문서의 세계에서 무엇을 못했는가를 오히려 역으로 알 수 있게끔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잠재적 언어 공간으로 다루면 되게 많은 실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아무튼 이런 거 말고도요. 아무튼 이렇게 토큰을 던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모양, 파장, 뭐 여러 결과물을 의미 있게만 바라보면은 사실은 이 언어 모델도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네. 잠재적 언어 공간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무의식적 기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재밌는 사건인데 우리 이제 학생하고 이제 했던 요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이제 구조적 결절화 기법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지금 어찌됐건 이제 언어 모델이 생각보다 길게 말하면 좀 엉뚱해지고 이제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니까 토큰을 제한했어요. 2줄 안쪽으로만 대답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야기스러운 것들을 되도록 이제 프롬프트에 이야기를 하되 2줄로 항상 응답하도록 해. 이렇게 이제 미리 프롬프트를 넣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첫 문장을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눈으로 얼굴로 눈을 비비며 양치질을 했다. 이렇게 첫 문장을 제가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어 모델의 경우. 언어 모델은 근데 문학 기계가 아닙니다. 문학을 위해서 따로 커스터마이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인 문서의 그 상식값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밥을 열심히 먹었다. 아침밥은 너무 맛있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날 아침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밝은 마음으로 그날의 하루를 잘 보내겠다고 생각했다. 끝. 언어 모델은 어찌됐건 상식적인 차원, 그 평균 이하의 지점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별 이야기가 아닌 걸로 시작해버리면은 별 이야기가 아닌 걸로 끝납니다. 내가 여기서 긴장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얘도 해결할 게 별로 없잖아요. 아침에 눈 부볐다 이걸로 시작했는데 얘가 뭐 해결할 게 뭐가 있어요? 잘 먹었다로 응답할 수밖에 없죠. 왜? 확률적 결합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그녀는 사실은 그였다 이런 문장이라든지 그 남자는 깨어나 보니 여자 화장실에서 일어나 있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죠 이게. 근데 문제적 이야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개념적 충돌이 일어나는 문장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어떤 선들이 자꾸 이렇게 엉키고 붙이는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이러니한 상황을 집어넣잖아요. 언어 모델도 천하의 언어 모델도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 확률의 뒤에 붙는 이 연산도 문제적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한테 뭐 프롬프트로 뭐 좋은 이야기를 써줘, 뭐 주인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자질구레한 질문하거나 자질구레한 프롬프트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는 자극이 하나도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문장을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시작해버리면 돼요. 그럼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문장의 다음 확률값을 계속 얘가 어쨌든 그 말이 되도록 결합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기계로 디자인된 거라 그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일이 커집니다. 긴장의 크기가. 그러면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스토리 모션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이 했던 하나의 이제 사례인데요. 제일 잘해가지고 제가 가져온 건데 김도현이라는 학생인데 저 검은색은 인간이 쓴 문장이고 빨간색은 저기 기계가 쓴 문장이에요. 제가 검은색 인간 문장을 발화할 테니까 선생님 성함이? 김지선 선생님이 기계 문장을 응답해 주세요. 김도현은 이렇게 첫 문장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온몸이 황금빛인 고양이를 보았다. 이거 저한테 배운 겁니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무조건 시작할 것. 말도 안 되게 시작할수록 좋다. 무조건 좋아. 항상 정신 차리고 말도 안 되는 개념으로 넘어가려고 노력해. 언제나 아이러니를 포함하려고 노력해. 절대 긴장감을 풀어주면 안 돼, 얘는. 얘는 언제나 상식 이하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얘를 텐션을 높여줘야 돼 라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 황금빛인 고양이 보였다. 그랬더니 기계가 네, 기계도 이제 지지 않고 알고 봤더니 잘못 봤다 이러면 이제 그러니까 안정화되는 거잖아요. 잘못 봤네? 황금빛이 아니었네? 이러면서 그냥 끝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부터. 근데 기계도 진짜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인간 창작자가 이렇게 응수한 거야. 손을 뻗는 그 순간 고양이가 달아났다. 그러니까 기계가 가관인 거죠, 지금. 네. 그 고양이 봤다고 하니까 봤어, 이거 환상 아니고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어 이랬더니 그 잡으러 가다가 너가 황금빛으로 변한 산 위에 있고 너 그런 공간에 있어? 갑자기 처음에 전혀 예상치 않은 이야기로 지금 갑자기 번지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창작자는 이렇게 응수했다고 합니다. 나 있는 길을 따라서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보니 화려한 산에 어울리지 않는 허름한 집이 있었다. 그 안에는 노인이 있었다. 이거 철저하게 진짜 기계적으로 배운 거예요. 무조건 아이러니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황금빛 산 위에 황금의 동산이 있는 게 아니라 허름한 집이 있고 심지어 노인이 있다, 이렇게 또 문제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계가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계속 긴장감을 주면 줄수록 스노우볼처럼 커지면서 기계도 해결해야 될 이야기의 스케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노인을 받아들이고 노인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경험이라 생각해요. 뭘 미리 정해놓고 내가 캐릭터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언어의 장력만을 이용해서 계속 비틀어가지고 이야기의 세계를 지금 끌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왜 좋다고 보냐면 이 비슷한 연습을 지금 40명, 50명에 계속 시켜봤잖아요. 스토리 감각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은요, 기계가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되게 끌려가요. 그래서 턴이 길지가 않아. 한 4턴 정도 됐을 때 결국 기계가 하자는 대로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노인과 함께 잘 살았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걸로 얘기하면. 딱 봐도 왜냐하면 이 응수할 때 아이러니를 못 주고 긴장감을 계속 못 주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한 것에 그 이야기에 맞춰서 또 이야기를 생성해 버리면 얘가 이제 더 이상 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얘를 그러니까 뒤틀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얘는 한 10턴까지 갔고 계속해서 기계를 자극을 하잖아요, 지금. 근데 결과물이 재밌어요. 생각보다 재밌고.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결과물이 훌륭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쓸모 있는 이야기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훈련을 많이 하면 어떤 게 늘어나냐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긴장감을 주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나 대본을 쓸 때
정말 촘촘한 그 긴장감을 계속 주는 그 뭐랄까 시뮬레이션 자체를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특히나 그 대화를 치는 그 연습을 할 때. 근데 원래 작가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드라마 볼 때 정말 4초, 5초만 이렇게 지루해도 안 보잖아요. 왜 대화가 이렇게 지루해?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하면 봅니까, 여러분? 안 보잖아요. 작가들이 진짜 잘하는 건 탁탁탁 치는데 계속해서 아이러니하고 계속 긴장감 있는 거,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또 대사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예창작 학생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네가 소설을 쓰는데 많이 도움이, 그러니까 지금 훈련이 안 됐다면은 얘랑 턴을 계속 해보고 그 턴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고. 그러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의 시뮬레이션 공간 안에서 어떤 그 아이러니를 찾아내는 그 수를 계속 자기가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아까 이제 기법으로 얘기하면 구조적 결절화.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중간중간을 꺾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구조적 결절화를 제가 부르는데 별명으로는 문장 바둑이라 불러요, 이거를. 문장 바둑. 한 수 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만간 문장 바둑대 같은 걸 제가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동일한 거대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하고 딱 토큰의 수를 제한 두고 10턴으로만 딱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장 좋은 이야기를 끌어내는 방식. 이런 건 근데 뭘까요? 이건 그냥 전통적인 내러티브 예술일까요? 아니면 그냥 놀이일까요? 주사위 놀이일까요? 새로운 거라고요, 그냥. 이거는 놀이이자 내러티브일 수도 있고, 아무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창작하는 근대 문학이 만들어낸 어떤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이야기 창작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확연하게 그 사람의 능력 안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좀 아이디어인 거죠, 여러분. 이제는 손끝에서 나오는 뭔가 나의 내면을 끌어내는 어떤 이런 뭐 물을 깃는 행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선 좀 더 긴장감 있으면 좋겠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자체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이 전체적인 그 형태를 뭔가 디자인하는 이런 방식의 글쓰기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아니겠어요, 여러분? 글쓰기란 건 언제나 변해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대 언어 모델 자체는 그렇게 좋은 기술이 아니지만 사실은 경이로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얘를 탐색 가능한 공간으로 볼 때 오히려 우리는 기존에 없는 예술을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샘 로턴이라는 감독의 작품이고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했고 동시에 그 기술뿐만 아니라 현재 생성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잡은 작품이에요. 제목은 Expanded Childhood. 실제로 이제 감독의 유년 시절에 해당한 요 작은 스냅 사진들을 인공지능에다 넣어가지고 그 외에 이제 확장된 프레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라고 이제 일종의 프롬프팅 해가지고 이제 생성하게 한 거고요. 현재 그렇게 특이한 기술이 아니에요. 미드저니 같은 현재 여러분도 가입해서 오늘 쓸 수 있는 기능에 줌 아웃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생성하거나 요 이미지를 넣은 다음에 줌 아웃을 시키면은 논리적으로 여기에 예를 들어 지금 놀이공원인 것처럼 보이면은 이제 당연히 놀이공원에 해당하는 배경들이 더 뒤로 생성되는 방식의, 그러니까 뭐냐면 잠재적 공간들을 열어 제끼는 이제 기술입니다. 물론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도 좀 기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옆에 삐에로가 아니라 엄마였으면 어떻게? 실제로 엄마였는데 이렇게 살짝 걸쳤다고 해서 삐에로로 지금 생성해놨고 삐에로 얼굴도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것도 되게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은 걸 만들어냈으니까. 그러나 이제 감독은 제 보기엔 그런 톤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우리들의 유년 시절이나 시각적 재현이라는 게 이런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면, 왜 이거는 기술적 한계였던 거죠. 여러분 사진은 더 크게 찍을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걸 찍을 수도 있지만 한계 때문에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사진 예술이. 그런데 이 프레임 바깥의 세계를 사실은 재현하는 기술로서, 재현이라고 볼까, 이건 예측 재현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어떤 용어가 따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학적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정립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측 재현을 통해서 이런 프레임과 관점이라는 것에 갇혀있던 시각예술 혹은 어떤 서사예술을 해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프롬프트로도 이야기가 무한히 쏟아지는 것 자체가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토끼와 거북이는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의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그 무한한 공간을 열어 제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이 기술의 본질적인 그 의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성인공지능은 어쩌면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걸 보여줄 때 그것만의 존재 이유가 저는 이제 생길 거라 보는데, 그러니까 그 존재 건립 근거가 생길 거라 보는데, 바로 지금 샘 로턴이 보여줬던 프레임 바깥에 있는 세계를 생성한다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전례 없는 미학적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소설을 읽었을 때 그런 생각 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스토옙스키의 예를 들어 죄와 벌을 읽을 때 노파가 죽었을 때 옆에 있던 하숙생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비명소리를 안 들었을까? 그건 좀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소설에 서술돼 있지 않거든. 이 화자의 입장과 이게 저 프레임이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은 서술되지 못하는 거죠. 그럴 이유도 없었던 거고요. 근데 바로 그것을 서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시각 혹은 뭐 아무튼 모든 재현 체계는 프레임과 관점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얻은 것 같아요. 뭘 통해서? 바로 이 잠재 공간, 언어 공간 혹은 이미지 공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거는 마치 이제 초상화의 세계를 초상 사진이 대신하는 정도의 배치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고. 그리고 그건 사실은 인간이 더 잘하고 아직까지. 근데 진짜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 새로운 기술적인 능력을 통해서만 새롭게 얻는 그 재현의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탐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나 예술가라면은. 그래서 저는 관점이 그래서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이 얘를 어디다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도 좀 어려운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학적인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롭다고 보는 쪽입니다. 어찌됐건 이제 언어를 무의식적 공간으로 간주하다 보면 굉장히 읽을 게 많습니다. 이 공간 안에서도.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창의력이, 우리의 어떤 재현에 대한 어떤 상상력이 뭔가 훨씬 더 확장될 거라 생각해요. 그게 챗GPT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좀 더 연습을 많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챗GPT에 대한 과도한 그 상상은 좀 접어두고 이것들의 본질을 조금 더 탐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